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국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네, 높였는데요. 한 번에 크게 올린 거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열어서 0.5%포인트를 높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가장 다른 게 미국은 기준금리를 범위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인상해서 연 0.75%에서 1% 수준으로 높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조절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워낙 경제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높인 게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 0.5%포인트 이런 빅스텝을 두어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시중의 자금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시장에 가는 유동성을 차츰차츰 줄여나간다는 뜻인데요. 이 양적 긴축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아예 줄이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2년 만에 뭐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금리 두 인상을 한 단계라고 볼 수 건데요. 있죠. 이렇게 대폭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게 모든 사회 현상들이 마찬가지지만 기준금리도 양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물가는 좀 안정되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을 빌리기도 어렵고 자금을 빌렸을 때 비용도 높아지니까 그만큼 뭐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도 역시 양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1.4%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 자체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그래픽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물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였는데요. 네. 이게 한 40년 만에 가장 최악이다.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통화 정책으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연준의 성명서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은 경제 상황 자체는 좀 안정적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도시 봉쇄에 따라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경기는 탄탄하고 네. 어느 정도 타격이 있더라도 물가를 우선해서 잡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시장에는 어떤 부작용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게 증시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이니까 장이 네네. 안 열립니다. 근데 미국은 아니죠. 네. 그래서 미국엔 시장이 열렸는데 뉴욕의 3대 지수가 전부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존스나 S&P 500은 네. 3% 가까이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가 아예 넘게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시장에 자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증시, 위험 자산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0.5%포인트를 올렸는데도 증시가 올랐다. 이거는 몇 가지 이유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그 0.5%포인트 이런 빅스텝을 밟을 거라는 게 예고가 사실상 돼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0.5%포인트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적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가 0.75%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아주 기준금리를 크게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그거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아주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발언 이후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오히려 진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도 이런 측면인데 소위 말하는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투자는 뭘로 하냐? 돈으로 하죠.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것들이 나스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나스닥에는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파월 의장의 설명 중에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봤고요.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점도 좀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국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국내 통화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한국은행도 꾸준히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이후로 4차례 기준금리를 네. 높여서 1%포인트를 높였습니다. 현재 연 1.5%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긴 한데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흥국은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게 투자했을 때 같은 수준의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앵커님은 달러에 투자하시겠어요? 원화에 투자하시겠어요? 달러에 투자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2번 더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2%를 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역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번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높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마침 JP모건에서 최근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한국은행이 4차례 더 기준금리를 높여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연 2.5%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 미국 뉴욕 증시가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거라고 지금 예상됨에 네. 따라서 반등했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국내 금융시장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네.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중국의 도시 봉쇄도 있죠. 이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다 긴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자금도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달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한 5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반면에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지만 이거를 좀 방어하기는 무리가 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조금씩이나마 다시 돌아오는 네.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른바 안도 랠리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8% 지난달에 올랐습니다. 네. 이 물가는 너무 올라도 안 올라도 문제가 되기 네네.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는 적절한 물가 상충률을 한 2%대 정도로 보는데요. 훨씬 넘어서 지금 5%에 근접한 네. 상황이죠. 이게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래서 효과는 한정적일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됐던 거고 윤석열 정부 때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걸로 정부는 재정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책의 엇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미지수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